자, 이론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재무상태표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계상되는 항목이 아닌 것은? 자, 해당되는 내용을 먼저 이제 알아야 되겠죠. 여기 해당되는 게 현금, 그 다음에 요구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찾을 수 있는 요구불 예금,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자, 현금에 속하는 거는 통화, 즉 한국은행 돈, 그 다음에 통화 대용증권, 즉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그 다음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사채이자 지급표, 우편한 증서, 이런 게 있어요. 배당금 지급 통지표 가지고 은행에 가면 배당금 현금으로 바꿔주고, 사채이자 지급표 가지고 은행에 가면 그 이자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그래서 현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편한 증서 가지고 우체국에 가면 현금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예전에는 많이 썼던 건데 최근에는 이제 거의 쓰고 있지 않죠. 그 다음에 예금에는 이제 당좌예금, 보통예금, 저축예금 있고요. 현금성 자산은 금융상품 중에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짜리인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보기를 보면 우표 수입인지, 우표는 통신비고요. 수입인지는 세금과 공가입니다. 그래서 아니요, 일단 타인 발행 약소금,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약소금은 그 엄을 받은 사람이 받으러 또는 미수금으로 처리하는 거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질권이 설정된 보통예금, 질권이 설정됐다는 거는 회사가 마음대로 보통예금 통장에서 인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이제 권리가 설정되다 보니까 질권이 설정이 안 돼야 돼요. 입출금이 자유로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닙니다. 4번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채권,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그러한 상품들이 있다면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랬으니까 4번은 맞습니다. 자, 해당되는 내용의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렇게 좀 써가면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 항목 중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포함되는 항목들의 합계액은 그랬어요. 자, 영업이익은 어떻게 산출하냐면 매출액에서 그 물건의 매출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까지 빼면 이를 뭐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이라고 합니다. 매출 원가까지 뺐을 때를 매출총이익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영업이익을 산출하는 데 들어가야 되는 거는 매출 원가, 판관비, 이런 게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매출 원가하고 판관비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제품 매출 원가, 그 다음에 수선비,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기부금은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니고요. 이자 비용도 영업의 비용이니까 아니죠. 영업이익을 구하려면 판관비까지만 빼야 돼요. 영업이익 구하고 나서 그 밑에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이익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은 영업이익을 구하는 데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개 빼버리시면 되겠어요. 두 개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대손충당금 설정 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대손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죠. 이렇게 오면 돼요. 대손이라는 말은 받아야 될 돈, 즉 채권이 있는데 받을 수 없을 때 이를 대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에 대비하는 충당금은 채권에 대해서만 설정하는 거죠. 따라서 채권이 아닌 것을 찾아내면 되겠어요. 채권이 아닌 거, 가수금 1번이 되겠습니다. 가수금은 부채잖아요.
자,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될 항목을 모두 모은 것은 A. 시용 판매용으로 고객에게 제공한 재화에 대해 고객이 매입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요. 매입하겠다고 그러면 매출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죠. 그래서 기말이 재고자산에서 포함되지 않아요. 매출이기 때문에. 예. B. 이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제공한 재화 중, 수탁자는 이제 대신 팔아주는 회사입니다. 수탁자가 현재 보관 중인 재화. 수탁자 창고에 있는 그 재화는 수탁자 거 물건이 아니고요. 당사 겁니다. 우리 부탁하는 회사를 위탁자라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가 수탁자한테 물건 좀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이탁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이탁 판매용으로 수탁자에게 물건을 주면 수탁자는 수수료만 받고 물건을 팔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물건이 수탁자 창고에 있어도 우리 회사 물건입니다. 수탁자가 팔았다고 그랬을 때 재고자산에서 빼는 거고요. 그러지 않으면 그 물건은 우리 회사 거니까 재고자산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네, 이럴 때 쓰는 계정이 적성품이죠. 적성품. 이렇게. 적성품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장기 할부 조건으로 판매한 재화. 할부 판매에 대해서는요, 물건을 인도한 날 매출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팔았으므로 돈은 받든지 안 받든지 상관없이 인도를 했으므로 매출 처리합니다. 따라서 재고자산에 포함할 수 없습니다. D.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운송 중인 판매 재화. 도착지, 다른 말로 목적지 이렇게 말하죠. 목적지까지, 도착지까지 가야지 팔린 겁니다. 도착지까지 가지 않고 있는 상태죠. 지금 운송 중이니까. 예. 따라서 이거 팔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재고자산에 포함해야 됩니다. 그럼 B, D가 정답이 되겠고, B, D는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유동성 배법에 따라 재무상태표를 작성할 때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위에서 아래라는 말은 재무상태표 작성할 때 자산을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써 내려가잖아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당좌자산을 먼저 쓰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쓰고, 이걸 이제 유동자산이라고 그래요. 유동자산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투자자산을 쓰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쓰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을 쓰고, 그 다음에 기타 비유동자산. 이 네 개를 비유동자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유동성 별법은 유동성이 큰 자산을 먼저 별해야 된다. 즉, 앞에다가 써야 된다. 이런 거예요. 따라서 유동성이 큰 거는 빨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빨리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그 다음에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이 되겠습니다. 이 현금화가 빠른 순서대로 써달라는 게 유동성 별법이죠. 그래서 유동성 별법은 자산과 부채를 표시할 때 유동성이 큰 자산과 부채를 먼저 표시해라.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표시하고요. 예, 부채 표시할 때 부채도 유동성이 큰 것부터 표시해야 되니까 유동부채 표시하고, 그 다음 비유동부채 표시하고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디귿, 리을, 니은, 기역. 6번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거래로 인하여 2017년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3월 1일 단기 시세 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고려의 주식 1000주를 주당 만원에 액면금액 5천원짜리인데 현금 취득하였다. 자, 액면금액은 써준 거예요. 그냥 액면금액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시가로 사야 되잖아요. 네, 이 금액이죠. 이 금액으로 샀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뭘로 처리해요?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처리하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 곱해가지고 1000만원 이렇게 처리했겠죠. 예, 현금 이렇게 1000만원. 자산 잡습니다. 취득시에. 단기 시세 차익이라고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을 잡아요.
자, 이 주식을 6월 3일에 1000주 중에서 300주를 9,000원에 처분했대요. 10,000원에 샀는데 9,000원에 처분했네요. 예. 그러면 한 주당 얼마씩 손해본 거예요? 예, 1,000원씩. 예, 1,000원씩. 그러면 300주니까 1,000원 곱하기 300. 이렇게 되고, 그러면 30만원 손해가 발생됩니다. 이 계정 과목 이름이 유형자산 처분 손실. 즉, 비용이죠. 단기 손익에 미치는 거는 수익 비용입니다. 비용이 발생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비용이 발생하면 이익이 감소되죠. 그래서 이익이 30만원 감소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6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결산 시 미지급 이자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즉 회계 처리하지 않는 경우, 이런 말입니다. 단기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으로 틀린 것은, 자, 결산 시까지 발생된 이자가 있다면 이자 비용,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았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비용이 적게 잡혀요.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부채인데 부채도 적게 잡힙니다. 비용이 적게 잡히면 순이익은 어떻게 되냐면 커져요. 과대. 순이익이 커지면 순이익은 자본이 더하는 거니까 자본이 커져요. 그러면 비용의 과소, 부채의 과소, 그 다음에 순이익의 과대 맞고 자본의 과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본의 과소 나왔으므로 1번이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예. 네, 7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8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이제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이 좀 이제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면서. 무형자산의 계정 과목, 영업권, 그 다음에 산업재산권, 개발비, 소프트웨어, 저작권, 광업권, 이런 것들이 쭉 생각이 나야 됩니다. 임차 권리금 이런 거. 1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의 창출 과정은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한다. 1번 맞는 말입니다. 회사가 이제 무형자산을 만들고 있다면, 이게 뭔가 만들고 있다면 연구 단계하고 개발 단계로 구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번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을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모두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8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개발 단계로 넘어간다면 뭔가 그 무형자산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의 증대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구분할 수 없다면 증대를 가져온다는 게 확증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경우 연구 단계로 봐야 더 적절합니다. 개발 단계까지 넘어간다면 미래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확신할 수 있을 때, 경제적 효익이 들어올 게 확신할 수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개발 단계로 보통 이제 넘어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자산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구분할 수 없으면 연구 단계다 이렇게. 3번 감가상각 대상은 추적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비용으로 배분한다. 그렇죠. 예, 무형자산 감가상각합니다. 4번 무형자산의 감가상각은 독점적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관계법령이나 계약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예, 맞아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감가상각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상각 방법이 없으면 정액법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잔존가치는 없는 것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9번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공품 계정의 대변에서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되는 금액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렇게 써서 외우셔야 됩니다. 이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써서
한 번에 쓸 수 있어야 되고요. 쓸 수 없으면 계속 확인해야 돼요. 제공품 계정 차변에는 얘가 있죠. 작년에 만들다 남은 거,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것, 단기 총 제조 비용, 제조원가, 그 다음에 대변에는 단기에 만들다 남은 거에서 그 다음 완성된 거, 단기 완성되면 제품이란 말을 써요. 제품 제조원가. 완성되면 내다 팔아야 되므로 제품 계정으로 가죠. 제품 계정 차변에 작년에 팔다 남은 거에다가 단기에 완성된 거 더해서 제품을 팝니다. 단기 제품 제조원가. 자, 그래서 제품 계정 대변에 팔고 남은 거 빼면 팔린 거다. 매출원가. 이렇게 되죠. 이 부분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꼭 알아두셔야 돼요. 제공품 계정 대변에서 제품 계정 차변으로 가는 거는 단기 제품 제조원가로, 단기 제품 제조원가는 단기에 완성된 제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 찾아야 돼요. 예, 4번입니다. 자, 그거 단기 제품 제조원가라고 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관리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원가 파트입니다. 원가. 예. 1번 도매, 소매업 등에서 매출원가 정보 등을 획득하기 위한 회계 과정이다. 보자마자 틀렸어요. 원가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하는 거잖아요. 예. 도매, 소매업하고 관계없죠. 도매, 소매업은 외부에서 물건을 사다가 파는 것이므로 이 원가 회계를 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21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종합원가 계산 시 가공비에 관한 자료이다.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발생이라고 되어 있네요. 기말 제공품 평가를 평균법과 선출법으로 할 경우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는? 둘의 공식의 차이가 뭐예요? 기초 제공품 환산량이잖아요. 한번 공식을 써볼까요? 평균법, 선입선출법. 평균법은 정기하고 단기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평균을 구하는 거고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만든 게 먼저 완성된다고 그래서 정기 걸 빼서 단기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기하고 단기를 구분해요. 공식이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완성품 환산량의 공식이 평균법은 단기에 완성된 수량에서 정기 걸 빼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완성 안 된 거는 둬야 되므로 기말 제공품 환산량, 이렇게 공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을 낸다고 그러죠. 선입선출법은 완성품 수량에서 단기 것만 가지고 계산하므로 정기하고 단기를 구분해서 정기 걸 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것만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평균법에 비해서 훨씬 정확하죠. 작년 거 빼기 위해서 기초 제공품 환산량을 빼고 단기 거는 더해야 되니까 기말 제공품 환산량은 더합니다. 그럼 툴의 차이는 뭡니까? 라고 그런다면 툴의 차이는 이거죠. 기초 제공품 환산량. 가공비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초 제공품 수량을 보시면 200개. 공정 전반에 걸쳐 발생이라는 말은 공정 전반에 걸쳐서 60% 가공됐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곱해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게 기초 제공품 환산량입니다. 이게 바로 평균법과 선입선출법 계산할 때 그 완성품 환산량의 차이죠. 그래서 작년에 만들다 남은 게 올해 2월 돼서 넘어오면 기초 제공품 환산량이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작년에 다 만들었다 그러면 두 개가 똑같게 돼요. 근데 일부라도 만들지 않았다 그러면 그 완성품 환산량은 항상 평균법이 크게 돼요. 왜냐하면 선입선출법은 기초 걸 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다 만들었다 그러면 두 개는 똑같아지지만 그러지 않았다면 평균법이 완성품 환산량에서 항상 크게 됩니다. 차이액은 기초 부분이죠. 그래서 200개 곱하기 60%. 그래서 2, 6, 12 해가지고요. 120개입니다. 자, 1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계정의 흐름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정답은 이거 쉽죠? 4번입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 제조 경비를 말하죠. 이렇게 투입이 돼서 제품이 만들고 있으면 제공품, 완성이 되면 제품, 팔려나가면 매출원가 이렇게 되는 것이므로 4번이죠. 그 다음에 13번을 보겠습니다. 현행 부가가치 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부가가치세 부담은 전적으로 최종 소비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세입니다. 그래서 소비하는 자가 부담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2번 영리 목적의 유무에 불과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는 납세 의무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따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가가치세법의 과세 기준이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야 되고 재화를 수입하면 과세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그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하면 그 해당되는 사업자는 납세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2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단체를 할지라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3번 해당 과세 기간 중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자, 이익은 세법 말로 바꾸면 이제 소득인데요. 부가가치세는 소득하고 관계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익이 세법에서는 소득이고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건 소득세법에 대한 설명입니다. 소득세법.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부가세하고 관계없어요. 부가세는 재화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하고 재화를 수입하는 거래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팔다가 이익이 발생했는지 손실이 발생했는지 이런 거는 따지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는 부가세하고 관계되는 게 아니에요. 부가세는 재화를 팔고 용역을 팔고 재화를 수입하면 그게 바로 부가세 거래이므로 그런 것을 하는 자를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다면 이게 영리단체인지 비영리단체인지 따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2번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3번 틀렸어요. 3번은 소득세, 법인세하고 관계되는 말이에요. 4번 일반 과세자의 내수용 과세 거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10%의 단위세를 적용하다. 맞습니다. 국내에서 판매하면 10%, 국외로 나가면 0%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그 10% 0%가 정해져 있다고 해서 단일세율이라고 그럽니다. 14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의 정정 사유가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보기 1번 사업의 종류를 변경 또는 추가하는 때 이거 정정입니다.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도 정정이고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정정입니다. 개인의 대표자를 변경할 때는 정정이 아니고 폐업입니다. 폐업.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거는 회사가 팔렸다는 말이고 다른 사람이 하겠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폐업을 하고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내야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좀 잘 나오는 것도 있는데요. 상속과 증여를 잘 구분해야 돼요. 상속은 정정의 사유지만 증여는 폐업의 사유입니다. 증여는 폐업입니다. 이런 것도 좀 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예정신고 납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그게 맞아요. 그래서 법인 분기별로 신고 4번 하는데 예정신고 1기 예정, 2기 예정 그렇게 하죠. 그래서 1기 예정은 1월부터 3월까지 판 것을 4월 25일까지 그 다음에 2기 예정은 7월부터 9월까지 판 것을 10월 25일까지 이렇게 신고하는 겁니다. 2번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 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 고지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자, 개인사업자 예정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고하지는 않아요. 단 고지서는 날라옵니다. 고지서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금의 절반 내라고 날라옵니다. 그럼 납부해야 돼요. 맞는 말입니다.
이제 개인 사업자는 부가세법에서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합니다. 예. 그 다음에 3번 개인 사업자에게 징수하여야 할 예정 고지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 20만원이라고 예, 했습니다. 정답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개인 사업자는 사업 실적이 완화된 경우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신고 납부를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세금이 너무 많아요. 예정 고지된 금액이 이제 사업은 너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예정 신고해서 그 금액만 납부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번 틀린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3번 틀렸어요. 그 20만원을 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